여러분, 2026년 경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돈이 풀리는 것 같지만 아무데나 풀리진 않는다. 그러니까 2026년은 그냥 상승장이 아니라 선별장이에요. 누군가는 자산이 레벨업하고 누군가는 이자와 현금 흐름을 못 버텨서 무너집니다. 오늘 영상은 단기 예측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구조를 보여드릴 겁니다. 금리, 미국 달러, 인플레이션, AI 투자, 부동산, 주식, 채권, 금까지 전부 연결해보고 마지막에는 개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실행 체크리스트로 끝냅니다.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가 소음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을 이해하려면 게임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2020에서 2021년에는 유동성이 폭발하니까 품질보다 베타가 먹혔죠. 현금이든 성장주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다 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시장은 크게 학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생기면 생각보다 오래 간다.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물가가 재점화되고 중앙은행 신뢰가 흔들린다. 그리고 예전처럼 무조건 구해준다는 기대가 약해졌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시장에는 이제 아무거나 사면 오르는 시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것만 살아남는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버티는가? 결국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 현금 흐름이 강한 부동산, 임대 수익, 현금 흐름이 강한 가계, 고정 지출이 낮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이들이 같은 시장에서도 승자 쪽으로 갑니다. 반대로 빚이 많고 현금 흐름이 약하고 리파이낸싱 타이밍이 걸려있는 쪽은 같은 시장에서도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 구조는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건 사실이지만 현금이 안 나오는 기업은 무너졌고 현금이 나오는 플랫폼만 살아남았죠. AI도 똑같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꿔도 돈은 AI로 실제 매출과 이익이 나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이 선별을 만드는 엔진, 금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금리 언제 내려요?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도 왜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죠? 금리 인하는 보통 두 가지 이유로 일어납니다. 경제가 괜찮아서 정상화로 내리는 인하가 있고 경제가 망가져서 구조를 살리기 위해 내리는 인하가 있습니다. 둘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정상화인에서는 주식이 강하고 신용시장이 안정되고 부동산도 숨을 쉽니다. 구제인에서는 금리는 내려도 고용이 망가지고 기업 이익이 꺾이고 부실이 터지면서 위험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니까 주식 사야지는 반쪽짜리 판단입니다. 2026년에서 중요한 건 인하의 속도와 인하의 이유입니다. 2026년은 가능성이 높게 급격한 인하보다는 점진적 완화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에너지와 원자재, 상품 물가, 서비스 물가입니다. 여기서 2020년대의 특징은 서비스 물가가 끈질기다는 겁니다. 서비스 물가는 사람과 임금이 들어가요. 임금이 한번 올라가면 기업이 가격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빨리 내리면 서비스 물가가 다시 불붙을까봐 겁이 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죠. 1970년대 미국은 완화했다가 물가가 다시 뛰고 다시 긴축하면서 경제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연준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급하게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림을 최대한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2026년은 어떤 의미냐? 유동성은 조금씩 들어오지만 2008년 이후 같은 돈 잔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가 다 같이 날아가는 장세보다는 섹터별, 기업별 차별화가 심해집니다. 이제 세계 경제의 엔진,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2026년 미국은 단정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고용은 버티는 것 같고 소비도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업 부채 구조는 약해졌고 고금리 장기화는 좀비 기업을 압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리파이낸싱입니다. 빚의 만기가 돌아올 때 새 금리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조용한 부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한 방에 무너지는 위기보다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새는 위기가 더 현실적입니다. 미국을 시나리오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장 둔화지만 침체는 피하는 그림입니다. 실업이 급등하지 않고 소비가 완만히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 근처에서 안정되는 경우죠. 이 경우 시장은 완만한 금리 인하 플 기업 이익 유지로 해석합니다. 주식은 강합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AI 인프라, 전력, 반도체 장비, 방산, 헬스케어, 그리고 일부 빅테크처럼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곳이 강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얕은 침체입니다. 고용이 서서히 약해지고 소비가 꺾이고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나빠지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확인이 됩니다. 경제가 아프니까 내린다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높고 현금 흐름 약한 성장주는 타격이 큽니다. 대신 강해지는 건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죠. 국채, 금, 그리고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처럼 방어적인 영역이 상대적으로 버팁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재가속입니다. AI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생산성을 올리고 기업이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를 동시에 잡는 경우입니다. 이게 성립하면 금리를 많이 안 내려도 기업이 잘 번다가 됩니다. 주식이 강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도 선별은 더 심해집니다. AI 수혜가 진짜로 이익으로 연결되는 기업만 날아가고 나머지는 옆에서 구경하는 장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 미국에서 꼭 봐야 하는 신호는 5가지입니다. 고용은 실업률 숫자만 보지 말고 실업수당 청구 흐름을 보세요. 소비는 중산층 소비와 카드 연체율 같은 실제 체력을 봐야 합니다. 기업 이익은 매출보다 마진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신용은 회사채 스프레드와 상업용 부동산, 리파이낸싱 압력을 보세요. 그리고 재정은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인프라 방산 AI 같은 방향성을 봐야 합니다. 미국을 봤으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자산의 중력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대부분의 위험 자산은 숨을 쉽니다. 신흥국, 원자재, 금, 일부 성장주까지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서 달러가 약해지는 건 대체로 위험 자산에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침체로 가서 달러가 약해지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공포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 달러와 금이 동시에 강해지는 구간도 나옵니다. 사람들이 현금과 보험을 동시에 사는 거죠. 2026년 달러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금리 경로와 글로벌 성장 격차입니다. 미국이 조금 둔화되고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버티면 달러는 완만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재평가되는 후보군이 있습니다. 금은 보험 자산으로 존재감이 커지고 구리는 전기화와 데이터 센터, 전력망 투자로 수요가 붙고 일부 신흥국 자산은 자금 유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글로벌 리스크가 폭발하지 않을 것. 리스크가 폭발하면 달러가 다시 강해지니까. 달러는 한 방향 배팅이 아니라 리스크 온오프 스위치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미국 말고도 글로벌 보조 엔진들을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유럽, 일본은 한국 자산과 환율에 직접 영향을 주니까요. 중국은 2026년에 정책 랠리는 가능해도 구조적 강세장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 경기 문제가 아니라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흔들리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같이 꺾입니다.
중국은 필요하면 부양책을 씁니다.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신뢰가 회복되었나? 외국인 자금이 돌아오는지, 민간이 투자하는지, 그게 회복의 진짜 신호입니다. 그래서 중국 노출은 정책 수혜 업종 중심으로 짧게, 장기 베팅은 신중한 게 현실적입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이 관건입니다. 제조업이 약해지면 성장률이 쉽게 안 살아납니다. 다만 금리 완화가 진행되면 일부 내수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만에 임금과 물가가 움직이는 구조 전환을 겪었습니다. 엔화와 금리 정책이 자산 시장에 큰 변수가 됩니다. 일본 쪽 변동은 환율로 한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글로벌은 미국 단독 질주가 아니라 지역별로 속도가 달라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분산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수출, 부동산, 가계부채가 핵심입니다. 먼저 수출, 특히 반도체. AI는 반도체 수요를 늘립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죠. 메모리, 로직, 장비, 소재, 패키징까지 체인이 다 다릅니다. 2026년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AI 투자가 실제 설비 투자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그 투자가 어디에 집중되느냐.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습니다. 전기를 먹으니 전력망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필요하니 설비와 자본이 필요합니다. 즉 AI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산업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한국 부동산의 핵심은 회복이 아니라 격차입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전체 수요는 약해지는데 사람들은 더 확실한 지역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지, 직주 근접, 학군, 교통 같은 수요가 지속되는 곳은 버티고 그 외 지역은 회복이 느릴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도 모든 지역이 같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먼저 붙는 곳이 있고 거래량이 죽어있는 곳은 가격이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2026년엔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공포는 대출 총액이 아니라 월 현금 흐름을 얼마나 압박하느냐입니다. 금리가 완만히 내려가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체감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 조건, 만기, 갱신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자가 확 줄고 누군가는 그대로거나 늦게 줄어요. 여기서 소비 격차가 생기고 그게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한국은 반도체 사이클, 부동산 양극화, 가계 현금 흐름 전쟁, 이 세 개가 겹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자산별로 역할을 나눠서 전략을 잡아보겠습니다. 2026년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감정으로 사고파는 겁니다. 역할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주식은 이익의 질로 갑니다. 2026년에는 매출이 커질 것 같다보다 이익이 실제로 유지되거나 커진다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체크리스트는 이거예요. 가격 결정력. 가격 올려도 수요가 버티는가? 마진. 원가 올라가도 버티는가? 부채. 고금리에도 이자 감당이 가능한가? 투자 효율.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오는가? AI를 예로 들면 AI가 끝났다 안 끝났다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칩과 장비와 전력과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 수혜, 기업 도입으로 실제 비용을 줄이는 소프트웨어, 유통 광고 구독으로 이익화하는 플랫폼. 2026년에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익으로 증명되는 단계가 얼마나 진행되느냐가 시장을 가릅니다. 채권은 2026년에 정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고점 근처에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채권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도 역할이 다릅니다. 단기채는 현금 대체, 중장기채는 금리 하락 구간에서의 수익 기회입니다. 초보 전략은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단기채로 기본을 깔고 중장기채는 분할로 붙인다. 이렇게요. 금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의 존재감은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지정학, 달러 변동성,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같은 변수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 수요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레버리지 시대에서 현금 흐름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금리 0% 근처에서만 가능한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게임은 끝났습니다. 2026년 부동산은 철저히 현금 흐름, 리스크 공실, 수리비, 금리 갱신, 입지, 수요 지속성 이 세 개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현금은 위기에서 남들이 팔 때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입니다. 2026년 같은 선별장에서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 결국 좋은 자산을 할인받아 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현실 파트입니다. 첫 번째, 고정지출부터 줄이세요. 투자 수익률 10% 만들기보다 고정지출 10% 줄이는 게 더 확실합니다. 구독 서비스, 보험 과다, 자동차 비용, 이자 비용. 이 네 가지가 체감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 부채는 총액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세요.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 만기, 상환 방식, 금리 갱신 시점. 2026년에 위험한 사람은 갱신 시점이 겹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자 부담이 한 번에 튀거든요. 세 번째, 비상금 6개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네 번째, 분할 매수 계획을 먼저 만드세요. 사람들은 늘 오르고 나서 계획을 짭니다. 그럼 늦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얼마를 산다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3년 시계를 가지세요. 2026년은 단타로 이기기 어렵습니다. 선별장이기 때문입니다. 3년을 두고 구조를 먹는 사람이 이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광기의 해가 아니라 전략의 해입니다. 금리는 내려가도 돈은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나리오로 봐야 하고 달러는 리스크 스위치로 봐야 하며 한국은 양극화를 전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채널은 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말합니다. 전략을 말합니다. 핀플루언스, 복잡한 경제를 가장 세련되게 정리합니다. 구독하고 매주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